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볼 것이 30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자료 있죠. 거기에 수정 사항이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자료. 그러면 그냥 하나만 수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이따 자료 1시간 끝나고 챙기시고 나서 수정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고요. 가로에가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폭리행위. 그래서 조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 요건으로서요. 확가적사.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103조를 공부를 했습니다. 요거는 104조로서 103조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103조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인데요. 민법 스스로가 그 예를 하나를 드러났고 그 밑에 있는 요 104조가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해되셨나요? 103조 하나의 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스스로가 103조 밑에 이렇게 예시를 해놓은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결국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은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 요거를 이제 막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갑이 이제 재건축 조합이어가지고요, 조합원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땅을 이제 계속 매수를 했는데 이쪽에 을이라는 친구가 알박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알박기를. 그래서 조합원에다가 평당 보상을 해준 거는 평당 2천만 원이었는데요. 을이라는 친구가 2천만 원에 알박기를 했는데 2천만 원에 팔 일은 없겠죠. 그래서 결국 갑과 을이요, 여기 20평에 대해서 평당 7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랬을 때 이 7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요 갑 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쪽으로 암사대교가 건설 예정이어가지고요, 이 토지를 매수를 안 하면 재건축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궁박이죠. 궁박.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4조 이 조문 자체가 요건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어떠한 전제 조건이 갖춰지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느냐. 조문 그대로 옮겨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것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네, 여기가 요건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그 효과로서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적어져 있나요? 무효로 한다. 예, 무효라는 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효는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절대적 무효입니까? 상대적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 103조도 절대적 무효,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 그다음 먼저 확인할 거. 그러면 무효인데 여기 7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때 요거 무효행위의 추인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 안 된다.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 추인해봐야 요요가 될 수가 없다. 사회질서 위반도 마찬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건 인정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암사대교 알박기 전환 사건 해가지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우리 민법에 138조에 있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를 요 매매계약에 적용을 해가지고요 5천만 원짜리 평당 5천만 원짜리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5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으로는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효과부터 먼저 봤고요. 여기가 요 당사자의 공박 이런 단어들, 그러면 이 당사자가 바로 피해자 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와 관련된 피해자 갑과 관련된 요건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현저한 불균형 이 부분을 객관적 요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사자와 관련된 요건이 주관적인 요건, 현저하게 불균형 요거는 객관적인 요건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여기 단어들을 다 하나씩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한다. 그래서 궁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급박한 곤궁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급박한 곤궁, 궁박하다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 경제적인 돈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솔에 대해서는요 판례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뜻하고 유사하다라는 거. 경솔하다는 건 뭡니까? 사려 입지 못했다. 어떤 행동이 조심성이 없고 가벼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문을 보면 여기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다 갖춰져야 한다? 아니죠. 또는이니까 어느 하나만 갖춰져도 충분하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또 합니다. 다음 여기 무경험이라는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거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경험이라는 것은요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는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요 스스로 하고 나가지고 수강 신청하고 수강료 내고 이런 일반 생활 체험상의 부족을 이야기하니까 특정 영역에서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여기 의로 인하여 부분 여기가 학자들하고 판례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궁박한 상태에 있다. 그거를 을이 알았다. 이것만 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알고 플러스 요 단어입니다. 알고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용 의사까지 있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야 한다. 이걸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현저한 불균형. 그러면 결국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는가? 그러면 이 부분은요 객관적인 요건이죠. 객관적인 요건.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객관적인 요건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단해야 했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인 요건이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란 게요, 단순히 시가하고 차액이나 배율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요걸 나타내주는 단어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불균형을 판단한다 하면 잘못된 거죠. 그건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에서 지금 요 부분도 어떤 판례에서 이야기했냐면 저기 암사대교 알박기 전환 사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우리 시험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던 부분이 객관적인 요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었고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객관적인 요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국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저울질. 뭐하고 뭐를 저울질해야 될까요? 급부와 급부의 반대말은 반대급부. 네,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요걸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저울질을 해봐가지고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논의가 되는 게 적용 범위입니다. 즉 104조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증여계약에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는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증여계약에 104조가 적용된다는 말은요,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가지고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효가 된다. 증여는 어떻습니까? 그냥 원래 이게 공짜로 주는 거죠. 공짜로 주는 거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 민법이 인정을 하는 증여라는 계약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차피 얘의 성질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거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부와 반대급부를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증여는 어떻습니까? 급부만 있지 반대급부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성을 논할 수 있는 성질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을 낙찰받았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요거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가 불공정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면은요, 법원이 쫙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것 자체를 그냥 불공정하다 해서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증여라는 제도, 경매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반복해서 시험에 출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요, 판단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공식 있었죠, 공식. 법률 행위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페이지에 의의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당사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인하여라는 말은요,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첫 줄만. 104조의 폭리행위는 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의 하나의 예시이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요건 해가지고 이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 나눠집니다. 객관적 요건은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저한 불균형 나와 있고요. 1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1번에 세 번째 줄,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왜라고요? 객관적 요건이니까. 다음,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공박경솔 무경 의무 정도를 고려해 가지고요. 마지막 부분, 작년 기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물어봤지만 타 시험에서는 방금 일반인의 사회 통념, 어차피 같은 맥락입니다. 그걸 아는지 자주 물어봤다. 이번에 판단 시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3번 적용 범위, 증여와 같은 대가적 출연이 없는, 즉 일방적으로 급부만 있는 무상행위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매의 경우에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넘어가고요. 우측에 가셔가지고 판례박스 밑에 양가로 2번에 주관적 요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기억은 두 번째 줄 끝에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디귿번,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다음 리을번, 또 는에 대한 해석입니다.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음번도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 그래서 만약 갑이 지금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갑의 대리인 A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죠. 매매계약을. 그래서 요거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 대리인이.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우리가 116조 대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대리행위의 하자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냐 없냐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하라고 그러냐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률행위, 요거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104조인데 104조는요, 공박, 경솔, 그 다음에 무경험이 피해자와 관련된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6조에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면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냥 116조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갈린다. 그래서 104조 공박, 경솔, 무경험 요 일자를 그대로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서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도문자로 암기하시는 분들은 궁본, 경무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암기를 합니다. 뭐 무조건 엄청나게 자주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요, 맞춰라라고 지금 거의 서비스로 주는 겁니다. 서비스로.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 판례 반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음번에 궁본, 경무대 나와 있습니다. 가령 대리인이 매매를 한 경우에는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폭리자의 폭리의사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알고 이용하여. 그래서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플러스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기출 지문에서는요. 여기 이식만으로 성립한다. 이런 지문이 나왔으면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용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번에 입증 책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 4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 1번에 절대적 무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중간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게 출제가 됐고요. 다음 무효행위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시험에 못 나오고요. 못 나오고. 자, 그 다음 여기에요. 알박기 전환 사건에서 제가 을이라는 친구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우리 20회 수석 합격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입니다. 공부했던 분. 이분이 괜히 민법을 잘했던 게 아닙니다.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읽어보면은요. 특약사항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있냐면 부재소 합의. 무슨 말입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나중에 이 매매계약을 가지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합의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계약이 부재소 합의가 유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죠. 니들 소송 안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약속 지켜라. 집에 가라. 라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부재소 합의는요. 불공정성을 요 피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가지고 다투는 것을 원천 봉쇄시키기 위해서 달아둔 거기 때문에 요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면 부재소 합의 역시 무효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재소 합의 두 번째 줄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소를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재소 합의 역시 무효이다. 양가로 4번 무효행위 전환의 적용 여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서운하니까 41페이지 한번 펼치셔가지고요. 작년 기출문제 어떠한 식으로 문제에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 2번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궁박은 궁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이 우리 시험 자체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판례약 그 전부터 있었지만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식 법률 행위시 또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 당사자의 공박경솔 무경 의무 정도를 고려를 해가지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해서 이제 5번이 틀린 그러한 정답 지문이 됐었습니다. 자, 그랬고요. 일단 넘어가십시오. 어디까지 가시냐면 46페이지까지 갑니다. 46페이지까지.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 요건을 살펴봤고요. 당목의, 그래서 의사표시와 관련된 유효 요건. 그러면 의사표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어떤 거였나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의사의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를 한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45페이지 죄송합니다. 45페이지 제일 하단의 표에다가 나름대로 표시를 해 두시고요. 표시를 해 두시고 왼쪽을 보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게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는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일치한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통정 호의 표시 모르고 하는 게 착오 그 다음에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 요거를 우리가 사기 강박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사기나 강박은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라는 거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가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첫 번째로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러면 일단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진의라는 것은요 실제 의사. 그 다음에 아니다 이 말은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실제 의사가 없이 표시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의사 없이 표시만 되었다. 그러면 일단 비진이 표시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 예는요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하면 되겠냐면 제 친구한테 제가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걔가요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없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자기 생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저한테 빌려간 1억 원이라는 게 계속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입니까? 지가 죽어도 그 채무는 다 상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문병을 가가지고 저도 지금 빠듯합니다. 그래서 얘를 채무를 면제해 줄 실제 의사는 없이 위로하기 위해서 가령 채무를 면제한다는 증서에다가 제가 사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사인을 해줬다. 그러면 채무 면제하려는 실제 의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는데 면제한다고 했죠. 면제한다고 했다. 그게 뭡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실제 의사 없이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편히 가라. 편히 가라란 말에서 의미 잡으시겠나요? 나도 빠듯하다. 근데 실제 의사는 없이 위로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래서 1억 원 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죠. 그리고 3개월 지났습니다. 안 갑니다. 또 3개월, 6개월 지나도 안 간다.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 더 튼튼해졌다. 자,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한테 빌려간 돈 1억 갚아라 해가지고 1억 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우리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채무 면제해 준다고 했죠. 그 채무 면제 행위는 유효 무효? 효력이 있다라고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외울 문제가 아니라요. 외울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유효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각종의 곳곳에서 맺어지는 그 수많은 계약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중에 와가지고요. 자, 수강 신청한다고 학원에서 계약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뒤통수 때리는 겁니다. 나는 실제로는 강의 들을 의사가 없이 이렇게 표시됐다. 비진이 표시다. 이게 만약에 무효라고 해버리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앙탈을 부린다. 앙탈을 부린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 초년병일 때요. 갈등도 많죠. 갈등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인가. 그래서 앙탈을 부렸다는 말은요. 반려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사직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출을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리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 사직원 제출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것이 바로 비진입 표시의 예입니다. 실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예로 든 거고, 판례사항, 갑, 회사, 그 다음에 의리, 직원. 그러면 둘 간에는 고용계약이 있는 거죠. 회사는 또 사용자, 그 다음에 피용자, 이런 식의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자, 피고용자, 고용인, 피고용인,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경영 방침에 따라서 지시하고 강요를 하니까 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 또는 일괄사표를 제출을 했다. 자, 그러면 요 직원의 의사는 사직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사직의사가 없죠. 요 단어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직원은 제출을 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 사실은 을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스스로 알고 있죠. 스스로. 조금 이따 차고에서 나오지만 자, 갑이란 애가 을한테 1억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요. 동그라미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청약이 됐겠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는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갑은 스스로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착오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착오는 모르고.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갑이라는 애는요, 나중에 그 계약서 보면 깜짝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자기는 지금 1억에 의사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 적어져 있으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사직원 제출했죠. 을이요, 이 사직서를 보고 지가 놀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그게 뭐냐면 알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도 불일치, 비진입 표시도 불일치. 그러나 비진입 표시의 핵심 키워드는 요거를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는 법에 적어져 있었죠. 원칙은 유효. 그러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무효.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면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 이 사안은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면 사직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고 원칙은 유효인데 회사에서 이걸 지시 강요했다면 회사는 어떻습니까?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그냥 알았다고 봄이, 회사 역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얘가 알았으니까 이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 처리는 어떻습니까? 무효가 된다. 그래서 알았으니까 무효. 그런데 수험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에 적었던 이 사안이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대표적인 판례. 왜 이렇게 대표적인 판례다 이런 말이 붙었냐면요. 판례 자체에서
요거는 우리가 개념 잡기 위해서 판례 사안이 아닌 걸 이야기를 한 거고, 판례 사안이 아닌 걸 이야기한 거고, 판례 자체에서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이 내린 것은 판례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별로 없으니까 요 판례가 대표적인 판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수험상으로 아주 중요한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물어봤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해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제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많다, 적다? 적다 보니까 요 사직서 판례가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는 대표적인 판례다라는 이야기를 적는다라는 겁니다. 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아닌 다른 판례를 딱 물어봤다. 그러면 도저히 몰라서 내가 찍어야만 한다. 왜 비진입 표시다? 아니다.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라고 적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마 암기, 목숨을 걸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표 판례, 강박에 의한 증여. 이건 어려울 게 없죠. 아까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겁니까? 불일치하는 겁니까? 의사의 하자. 일치.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해당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증여의 의사가 있다라고 결론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그러면 모르겠다 하면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라고 적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막 그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서 미팅 장소에 나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자기 발로 걸어서 쫄아서 나간 거, 그 의사가 있는 겁니다. 강박의 의사 표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하나, 대출 또는 채무 명의를 빌려준 겁니다. 명의 대여.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자금이 필요하다. 근데 그 친구가 신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지 이름으로는 지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해준 겁니까? 그 채무 명의를 빌려줬다. 여러분 이름으로 대출 계약서에 사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냐면요, 그 자금을 빌려간 친구가 사업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갚으면 되겠죠. 근데 친구가 사업이 잘 안 됐다. 빌려간 돈 다 날려먹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럼 채무 명의를 빌려줬을 때 채무 부담의 진위가 있다, 없다? 채무 부담의 진위. 내가 채무를 부담한다라는 진위가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비진입 표시다, 아니다?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채무 부담의 진의가 있다. 이 말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 요건 사직의사가 없는 겁니다. 사직의사가 없는 거. 그러나 여기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요 두 개의 대표 판례, 얘들은 전부 다 의사가 있는 겁니다. 증여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돈 안 갚으면 자기가 채무 부담할 진위가 있다. 라고 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의에서 양가로 2번. 예를 들면 나와 있죠. 네, 첫 번째 줄의 끝에 우리가 했던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이 사직서가 반려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나요? 앙탈부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요건 해가지고요. 요거는 양가로 그 번호만 읽어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의사표시의 존재라고 적어져 있죠. 네, 그런데 이 요건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2단계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요요냐 무효냐 취소할 수 있느냐. 2단계를 공부하는 것은 1단계가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1단계라는 건 성립 요건이었죠.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걸 전제로 해가지고 2단계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그게 성립 요건이니까 당연히 성립 요건은 통과된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 작은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실제의 의사가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작은 동그라미 2번에서 우리 판례가 진의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진의의 의미. 그래서 생각이냐 아니면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바램이냐, 실제 의사.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렇게 한번 써보면 뜻의 생각사.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생각이지 바램이 아니다. 시험 자체에 아주 자주 나온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두 줄만 확인해 보면 비진이 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와 있고요. 우측에 가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판례들 1번 박스 1번 강박영한 징역 2번 대출 명의 대여 전부 다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1번 강박에 의해서 증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있다 없다? 비진이 표시가 아니니까 증의 의사가 있다니까 이 중에 부정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채무 부담의 진의가 있다. 따라서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두 줄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은 건너뛰고 3번에 법률 효과 조문 자체에서 확인했죠. 원칙은 유효. 양가로 2번 예외적으로 무효. 107조이랑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거는 악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 과실이 있어서 몰랐다. 그때는 무효로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입증 책임 간단한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상단에 양가로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 그래서 의사표시 규정은요 모두 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진이 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대로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107조 2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자, 조금 전에 우리 나중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스코어 2대1로 해가지고요. 2대1로 해가지고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는 것. 요렇게 해서 요 두 개가 적어져 있고 해당하는 게 요 판례가 적어져 있습니다. 되셨죠? 그거 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용 범위도 2대1입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용 범위를 이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하지 마시고 적용되는 거 107조가 적용되는 거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 거. 스코어가 2대 1이라는 겁니다. 2대 1. 그러면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는 것은 첫 번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좀 이따 그 자료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아오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물론 정확하게는 대리권 남용에는 비진입 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라는 것이 판례인데 요거는 대리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대리에 가서 보시면 된다. 그 대신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요 부분 107조가 비진입 표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해가지고 요 대리권 남용 부분은 우리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5번. 그거 의식을 해 두시고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법행위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만약에 자료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자료를 봐버리시는 게 더 편합니다. 3페이지에 2대 1 해가지고 해당 여부 나와 있고 적용 여부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비진입 표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이미 공부했습니다. 뭡니까? 아니요. 이미 공부했습니다. 아까 편히 가라. 요요 무요. 요요. 편히 가라가 뭡니까? 채무 면제죠.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 통처리 상추면 상대방에 있는 단독 행위. 그래서 여기서 편히 가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히 가라. 여기에 지금 채무 면제입니다. 채무 면제. 그 다음요. 그 다음. 자, 여러분. 사기업의 근로자가요. 사기업의 근로자가 앙탈을 부렸습니다. 그 말은 사직의사 없이 사직서가 반려될 것으로 믿고 사직원을 제출했죠. 요요가 원칙이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이 친구가 힘들어가지고 앙탈 부린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니까 사직원 내고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됐나요? 예. 그런데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요,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해버리면 그냥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는 어떻게 적어두면 되냐면요, 공무원은 앙탈 부리면 안 된다. 공무원은 앙탈 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여러분이 미혼인데 나중에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공무원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앙탈 부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 죽여야죠. 앙탈 못 부리게. 되셨나요? 거기에 공무원은 앙탈 금지. 그래서 여기 스코어로 해가지고 2대 1을 2번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적용 범위 단독행위 해가지고 뭐 말이 길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필요가 없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두시면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요, 거기는 학설의 다툼이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 확장할 필요 없다. 그냥 편히 가라만 생각하시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법상의 행위 나와 있죠. 그럼 그 제목을 보면 공무원이 사직의사 표시를 하여서 의원 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제10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바란다. 그래서 공무원은 앙탈 금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론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의사표시 규정 또는 어떤 판례를 보면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 이거는 어떻게 딱 해주면 신공소 그래서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 여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냥 의사표시 규정이 나오면 신공소,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일반론을 확인을 하고 시험은 어떤 게 나오냐면 판례가 있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판례는 공무원 앙탈 금지에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일반론으로 이것 딱 확인하고 해당 판례가 있는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령 사기나 강박이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좀 이따 봅니다. 110조. 이거는 의사표시 규정은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시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소송행위의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에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렇게 쭉 이거 다 읽어보는 거, 요거는 낭비입니다. 낭비.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 제일 밑에 나와 있는 판례 48페이지 판례 박스에 그 밑에 2번.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치를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라면 그 사직원 제출은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고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이 아님을, 즉 사직의사, 실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는 무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앞에 46페이지 가셔가지고 아까 107조 조문 다시 한번.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요요가 원칙.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악의이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으면 이때는 무효로 한다. 의사표시 규정이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 규정은 허위표시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49페이지 가셔가지고요. 통정 허위표시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거기 조문 박스에 있죠? 제일 위에. 짜고 한 거짓의 의사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 구별 개념에 1번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은닉행위 나와 있죠. 은닉행위. 요거는 3, 4월에 합니다. 3, 4월에. 그런데 그 단어를 한번 확인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한 13년 만에 작년 시험에 재등장을 하였다. 그것만 하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신탁행위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는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나오는 방식이 일단 전형적인 통정 허위표시 사례를 놓고 그 법률 관계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방법. 다른 하나는요, 방금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죠. 그 규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허위표시는 딱 사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A라는 채권자. 얘가 갑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변제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요. 요 갑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A가 뭐 하려고 하느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죠. 강제 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으면 친한 친구를 찾고 1억에
매매 계약서를 하나를 써놓고 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격려를 해둔다. 그래서 마치 을이 소유자인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 자, 그러면 갑의 의사를 보면은요, 실제로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매도 의사가 없습니다. 다음에 표시. 계약서 보니까 매도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처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나중에 이 계약서 본다고 그래서 깜짝 놀랄 일 없죠.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갑도 알고. 다음에 을을 보면 을의 의사는 1억 주고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죠. 근데 역시 표시는 매수한다고 되어 있고, 이처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다음에 을 역시도 이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요 점에 있어서는 비진이 표시하고 다를 바가 없죠. 비진이 표시도 불일치를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차이점 뭡니까? 통정. 통정이니까 짰다라는 거. 짜고,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알고, 통정의 표시는 알고 플러스 짜고. 그래서 허위의 청약, 허위의 승낙,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요 매매, 이러한 법률행위, 이걸 가장행위. 가장행위고 여기는 가장매매. 이러한 걸 어떻게 처리할까는 방금 108조에 적어져 있었죠. 상대방과 통정하는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을은 등기가 지 앞으로 되어 있어도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요 가장매매는 무효니까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 만약 가장매매 계약서만 쓰고 을한테 아직 등기를 안 넘겼다. 그러면 등기 넘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처럼 이행을 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무효니까 무효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매매는 무효니까 을명의 등기는 무효등기죠. 무효등기니까 갑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 있다. 나는 소유, 너는 무효등기. 나는 소유, 너는 방해. 라고 해서 이 등기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네,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적어져 있는 거, 얘들은 그냥 다시는 안 적고요. 그냥 그대로요. 가장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A라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A를 대보십시오. 여러분이 저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안 갚는다? 강제 집행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가장매매 해가지고 이렇게 빼돌려버렸다. 하나 나왔고 채권자 취소권. 또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아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대위로만 그거는 이중매매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 이게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A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되셨나요? 갑을 대위해서. 그래서 A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채권자 대위권. 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 말은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 취소권. 우리가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정의 표시 통통통통 농구공 생각하시면서. 네, 그래서 사회 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일단 떠오릅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요.
다시 갑하고라고 가장매매를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해뒀다. 등기에도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죠. 네, 갑이 여전히 소유자. 그런데 을이 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병하고 가령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요 매매를 원유로 해서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 소유권 양도를 하고 등기를 격려해 줬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타인의 권리의 매매, 지가 아니어도 의무 부담 행위는 유효하다.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되는데 취득한 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요 매매는 유효하지만 6월 1일 날 한 것은 무권 처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요거니까 무효.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 우리 민법에서 원칙 등기의 공신력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데 이처럼 가장매매로 무효인 경우에는 이 병이란 애가 선이면 이제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선이면. 그래서 이 천하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 특별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는 말은요. 원칙적으로 등기 믿은 사람은 보호 안 한다는 거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게 원칙이라면 이런 규정 자체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의의 제3자. 자, 그러면은요.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경우 그때는 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병이 지금 을한테 매매해가지고 등기 받았습니다. 병이 소유자입니다. 선입니다. 선이.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그랬을 때 갑과 을 사이 이 매매는 유효냐? 무효냐? 매매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쏨사고 중요한 거,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요 단어입니다. 언제나 무효이다. 되셨나요? 여기가 포인트.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어디로 연결이냐? 수험상으로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갑은 자, 가장매매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었죠? 이행을 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까 무효 효과로 이야기했었죠. 갑은 을에게 언제나 뭘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게 우리 시험상으로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되셨나요? 그러면 정리를 해봅니다. 가장매매하고 등기를 격려했다. 제3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예, 당사자 간에 뭐여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때에는 요 물건 자체 요걸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를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했는데 을이 병한테 처분을 했다. 매매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격려를 했다. 무권리자가 처분했는데 병이 선이면 보호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때에도 갑, 을과는 어떻다? 언제나 무효이다. 그런데
병은 지금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으니까 부동산 자체는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때는 뭘로 받는 거냐? 돈으로. 됐나요? 을이 지금 부당하게 이득을 받죠? 지한테 소유권도 없는데 얘한테 처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뭘 받는 거냐면 가액 반환. 이 말이 뭡니까? 돈으로 받는다. 이게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해서 출제가 되었느냐?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얘가 선의에서 소유권 취득하면 됐나요? 돈으로 받는다. 돈으로. 요게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장매매는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선의 제3자가 요거 유효를 주장할 때에도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라는 말은 이미 이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언제나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얘한테 처분 안 했을 때는 그냥 물건으로 부동산 자체로 반환받으면 되는데 이처럼 선의의 병이 나와가지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물건 받을 수는 없죠. 병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때는 갑은을한테 뭘 달라고 한다? 돈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법률 효과로 가셔가지고 50페이지 위에서 한 7, 8번째 줄 3번 법률 효과 양가로 1번 당사자 간의 효력 무효 기억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음 여기를 확인하셔라.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가장매매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그 말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뭘로 한다? 돈으로. 그래서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지금요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그래서 다시 위에서 7, 8번째 내려면 3번의 법률 효과 양가로 1번의 당사자 간의 효력 1번 무효 기억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밑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가장매매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그래서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양수인 을에게는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돈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작은 동그라미 2번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채무자가 허위 표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회 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례도 있고요. 채권자 대의권 행사하는 거 이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되셨나요? 아니 여러분이 채권자 내가 가장매매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놨죠. 그러면 우리 민법 404조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등기가 무효니까 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을 대위해가지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판례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시험 자체에는 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요거는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대위에서 말소하는 것은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허위 표시의 철회와 추인 나와 있죠. 철회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 니은번 허위 표시의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그냥 확인만 해두시고 우리가 입문 때 뭐라고 했냐면 축 로또 당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면 하고 아니면 그냥 축 로또 당첨만 적어두십시오. 무효행위의 추인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여기 151페이지 제3자에 대한 효력 여기는
이제 다음 순환 때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간단한 거 한두 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